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10일 만에 2200선을 넘어서 출발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2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환율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어떠할지 먼저 이슈들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슈는 거쳤지만 북한 리스크가 새롭게 악재로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9일인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을 포함해 모든 당국 간 연락 수단을 당장 끊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주요 국가들의 전례 없는 경기 부양 체계도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시가 1단계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이 투자자들의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강세를 띠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지수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27,57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은 3,100선에서 3,200선까지 올랐습니다. 1.2% 이상 강세 보였고 3,23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나스닥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만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는 1% 이상 상승하면서 9,92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10포인트 넘게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냈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어제 강세였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4% 이상 급등했습니다. 24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고 삼성전자 1% 넘게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0.6%의 상승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우선주는 네이버가 4위권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 SDI부터 카카오까지 어제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일단 전해드렸듯이 어제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 크게 상승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2% 이상 상승하면서 25만 6,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1.8% 추가 상승세 나오면서 9위권 여전히 지켜낸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젠은 4% 이상 급등했고요. 11만 1,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지난주 깨졌던 11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4%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8만 주 넘게 담았습니다. 9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HLB 같은 경우는 지난주 계속해서 급등했던 만큼 어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양새였습니다. 11만 2,2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율이 나타냈는데 일단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6%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일단 비트코인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더리움도 강보합권 그리고 샘트 타임존도 1% 상승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면 오미가세 0.3% 강보합권, 아이온체인도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0.09%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면요. 네, 리플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리플은 강보합권, 그리고 라이트코인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오스, 모데로까지 모두 강보합권에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사상 최고치를 현재 좀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 만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일단 경기 회복의 기대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장세였는데 시장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뉴욕 증시에서 이 주요 지수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7% 상승한 27,572.44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포어스 500 지수는 1.2% 상승한 3,232.39에 그리고 나스닥은 1.13% 상승한 5,924.74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만선 턱밑까지 올라가는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도 연초 이후 기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고용시장 등에 따른 이 빠른 경제 회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5월 실업률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4월보다 하락했고 신규 고용도 증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고용시장 깜짝 개선에 미국 경제가 저점을 이미 지났으며 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층 강해졌는데요. 이 경제 재개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 레스토랑 예약 앱인 오픈테이블 데이터에 따르면 미 전역의 식당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정도 낮은 수준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100%가 낮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타격이 가장 심했던 뉴욕시도 이날부터 1단계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1단계 정상화 조치로 최대 40만 명이 일터로 복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 초 증시가 너무 고평가됐다는 진단을 내놨던 월가의 유명 투자자 이 스탠리 드러켄 밀러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 연방준비제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면서 이 강세장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경제 재개의 이 흥분이 코로나19 희생자였던 많은 기업을 대거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항공사 등 경제 재개 수혜 기업의 주가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경기 부양 추가 조치도 주가 상승을 거들었는데요. 이 연준 같은 경우는 이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인 메인 스트립 대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대출 금액 기준은 낮추고 최대 대출 금액 한도는 올렸는데요. 원금 등의 상환 유예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이 연준 발표의 주요 주가 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아무런 경제 진단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이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었지만 시장은 좋지 않은 부분들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미국 경제가 지난 2월 정점을 찍고 경기 침체로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2009년부터 10년 이상 이어진 경제 확장이 종료가 된 겁니다. 세계은행은 올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세계은행은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확대와 관련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이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는 중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는 점도 위험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저널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주에서 5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숫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독일의 주요국의 경제 지표도 혼재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드는데 그쳐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나았지만 수입은 17.7%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경제 재개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4월 산업 생산도 사상 최대폭인 17.9%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나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미경제연구소가 128개월이라는 이 역사적으로 최장 기간의 경기 확장세가 이 막을 내리면서 2월부터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과거보다 짧은 침체 기간일 수는 있지만 이 고용과 생산의 대규모 감소로 공식적인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짧은 침체 기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된 부분은 사실 장 초반 잠깐 반영이 됐고요. 이런 소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일 미국 주식시장은 경기를 선행하는 이런 경향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 잠깐 영향을 받긴 했지만 짧은 침체 기간에 대한 기대 등을 기반으로 경기 회복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기업 이익이 급감하고 지표 부진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술주는 S&P 500 전체 시총의 20%를 차지하지만 GDP 기여도는 4%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GDP의 4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실물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짧은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어서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이 전일 특징적인 모습은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이 대형 쇼핑몰 관련 리츠 금융회사들이 급등을 했고요. 금융주에서도 부동산 대출이 많은 웰스파고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빠른 업종별 순환매에서 진화해서 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이 1.5에서 2% 정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이 많은 웰스파고와 소비자 대출이 많은 시티그룹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5.21%,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4.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 리츠 금융회사들인 이 사이먼 프로퍼티가 7.79%, 리얼티 인컴이 3.15% 상승하면서 리츠 금융회사들의 상승폭도 상당히 컸는데요. 다즈니가 1.97% 상승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이 레저 회사들은 물론 여기에다가 라스베가스 샌즈, MGM과 같은 리조트 카지노 업종, 여기다 카니발 같은 크루즈 업종, 델타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같은 항공 업종들도 5% 이상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보잉의 경우는 최악의 순간이 지나갔다는 평가 속에서 12.20% 강세를 보여줬고요. 아마존은 RBC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3,300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서 1.65%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술주들은 차익 매물과 함께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규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좀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MS,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대부분 강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넷플릭스 등 언택트 관련 일부 종목의 경우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약 1%가량 하락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의 미군을 감축하기로 한 결정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악수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을 넘어 세계 각지의 안보가 저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실망감이 짙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 같은 경우는 8일 트럼프의 주독 미군 철수는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트럼프의 계획이 실제로 집행될 때 뒷날을 악영향을 추론을 했고요.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부터 주독 미군의 규모를 25,000명까지 4분의 1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전면 철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앙숙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이번 지시를 내렸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의 미국 주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거부, 그리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독일이 서방의 일원으로서 대중국 공세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더 타임스 같은 경우는 주독 미군 감축안이 실행된다면 먼저 유럽의 군사적 대응 태세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 같은 경우는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에서 여러 가지 협약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고 나토도 비슷하게 괄시하면서 그 자리에 정치적 찬사와 미국 무기 구매를 동반하는 양자협정을 채워넣으려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아나무인과 같은 이런 태도들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가 됐는데요. 더 타임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술스러운 이런 태도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는 이 동맹국들이 특히 실망한다라면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안보를 보장해 주리라 믿어온 미국을 점점 더 불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오판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독일마저 저렇게 대한다면 대만이나
에스토니아가 치를 대가는 무엇이겠냐라면서 반문한 그런 모습들도 나왔고요.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악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난과 실업이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겹치면서 이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도 의심을 받고 있고요. 잠잠했던 인종차별이 다시 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점유율, 이 지지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빠르게 하락을 했고요. 비판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투표에서도 인종 간 대립 상당히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내에서 인종 간 분열을 좀 심화시킨다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강압 정치에 이 미국 내에서도 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참모진들도 많이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미국 이 코로나19 그리고 경제나 이 국제 문제, 이런 인종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도 걱정을 하겠지만 이 전 세계가 미국을 주목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이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여전히 핫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백신을 중심으로 이 갈등이 번지는 양상인데 어떤 부분들이 주요 갈등 포인트입니까? 네, 우선 중국은 빠르면 올해 가을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응급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사스 영웅으로 불리는 중국의 호흡기 권위자 이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지난 6일 의료 프로그램 방송에서 코로나를 예방할 응급용 백신을 올해 가을이나 연말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8일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6종의 백신이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6번째 백신은 중국 기업 푸신 그리고 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화이자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원사는 아무런 방역 조치 없이 자연적인 감염으로 집단 면역에 이르려면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이 되고 약 7%인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가량이 사망할 것이다라면서 대가가 너무 크다고 그랬는데요. 그는 이어서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을 얻는 방법은 대규모 백신 접종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 이는 1년에서 2년가량 걸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왕즈강 과학기술부장은 전날 코로나 백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신이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이전에 약속한 대로 글로벌 공공재로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백서에서는 코로나 기원과 책임론에 대해서 코로나 기원은 과학적인 문제로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며 책임을 전가해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라면서 중국은 절대 어떠한 소송이나 이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중국이 서방 국가의 코로나 백신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공화당 소속 닉 스콧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BBC 이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백신을 완성해야만 하는데 불행히도 중국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개발 속도를 늦추려 한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스콧 의원은 이어서 중국은 우리가 백신을 먼저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면서 그들은 미국과 전 세계 이 민주주의를 적으로 돌리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국이 백신 개발을 방해한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이 정보기관에서 나온 이야기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중국과 미국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중국과 여러 가지 대립 날들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아직 사실 여부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삼성전자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법원 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좀 현재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좀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우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에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났었는데 우선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같이 청구됐던 이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를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들의 원래 그 사업에 대한 행보가 계속해서 지금 드러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들의 좀 실적에 대한 시장에서 또 약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삼성 반도체 비전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이 제시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 사업부죠. 이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가전, 휴대폰에 대한 하반기 수요도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하면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구속에 대한 기각 사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망을 더 탄탄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또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삼성에서는 더 만들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적극적인 M&A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같은 어떤 삼성그룹주들의 조직에 대한 슬림화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와 가전 부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대형 TV 쪽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5G에 대한 신 모델 출시로 인해서 하반기 가동률이 좀 높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출하 바닥을 확인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우선 향후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재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1년 8개월의 장기간 수사 후에 영장 기각은 검찰의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현재 지금 통화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를 앞서서 좀 짚고 왔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법원 측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현재 전화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이어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그룹주들의 좀 변동성이 있었을 때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어떤 두 건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한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어떤 위탁
쪽에서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좀 탄탄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수주 계약은 전체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을 계속해서 지금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도 지금 증설하는 지금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살아나지 않을까 여기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분식회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런 부분을 한풀 좀 꺾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최근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긴 하지만 유가의 반등 그리고 그 해외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좀 관심은 좀 꾸준히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환율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이 카타르와 맺은 대규모 LNG선 수주가 향후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석 달 만에 최저치로 지금 마감을 좀 어제 했었는데 우선 미국과 유럽 같은 주요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지금 1,200원대 초반으로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우선 미국 내 인종차별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좀 누그러들면서 이 경기 낙관론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주요국의 체감 지표에 이어서 실물 지표까지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에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을 좀 한몫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미국 내 흑인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달러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경찰 폭력 또 그리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을 본다고 하면 13일째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의 불안감이 작용했을 때 이 달러에 대한 약세 부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진정되면서 이 우리나라 정부의 추경에 대한 그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이 회의에서 어떤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시행 가능이 언급되면은 달러와의 추가 약세에 대한 부분도 계속 랠리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환율에 대한 하락에 있어서는 우선 코스 종목별 업종별로 등락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에 대한 좀 이 구분하는 전략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이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인데요. 각 이 두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이 항공업체와 그 여행업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가고 있는데 특히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화물 부분이 호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객 쪽에서는 부진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여객 쪽에서의 부진한 성과를 이 화물 쪽에서 내어준다고 한다면 이 항공업종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지금 실적에 대한 그나마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화물 운임이 고점 대비 70% 이상 올라간 걸 본다고 한다면 이 화물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실적 추정치를 높게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최근에 여객계에 대한 운항 금지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화물 부분의 호재로 이어지면서 좀 약간의 좀 의아한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수치를 본다면은 5월 달에
전국 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13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좀 감소를 했는데, 반면에 같은 기간의 국제선 화물 수송량은 22만 톤으로 11.1% 줄으면서 하락폭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90.4% 우선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여객을 태우는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화물 공급 또한 줄어들었는데, 그 수혜를 어떤 국내 대형 항공사가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지금 화물 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특히 이제 화물 쪽에서의 강점을 보이는 이 두 회사에 대한 저평가 매수가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수송 실적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 전 세계 6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의약품과 또 의료 정비 같은 이 긴급 수송에 대한 수요 확대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한항공은 2분기 때 약간의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여행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성수기가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인데, 지금 패키지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최악의 보릿고개를 지금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외교부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특별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184개 해외 국가에서도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외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기업별로 본다면 하나투어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50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감소한 것으로 좀 나타나지고 있고, 같은 기간에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도 적자 전환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모두투어 역시 매출액이 7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영업 손실의 115억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텨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이상 영업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여행사 대부분이 어떤 정부 지원금 없이는 버티기 힘들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행업종에 대한 어떤 좀 보릿고개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유가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산 조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측에서는 간밤에 자발적 감산을 중단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히면서 간밤에 유가는 급락했는데요. 앞으로의 유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오펙 플러스가 감산 조치를 연장을 하고, 하지만 사우디 외에 어떤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유가가 쉽게 지금 올라갈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거죠. 원유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원유 소비가 많았던 나라들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그전보다는 원유 소비량이 늘고 있더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옛날만큼의 그 수요를 갖고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이 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지만 특히 멕시코 쪽에서도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산폭을 970만 배럴에서 960만 배럴로 줄인 부분도 이런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나 이라크 같은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 중에서도 이 감산을 쉽게 잘 이행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지켜질지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한 달 연장을 했지만 우선 지금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한 달 후에 또 회의를 했을 때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은 연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간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측에서 감산 조치에 더 이상 자발적 감산에 대해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현재 그때도 이 유가에 대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3월 6일 뭐 가격과 어떤 그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럴당 $50에 대한 상황이 좀 가야 어떤 그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감산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 특히 유가 쪽 같은 경우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유 업체들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낮 동안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에 따라 중부와 경북, 전라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특보는 앞으로 더 확대 강화될 수 있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은 33도, 강릉과 광주는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볕이 워낙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존의 지수도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바깥 활동은 되도록 피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오전에 대전과 충청, 대구와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춘천과 대전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속초 31도, 강릉 3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종일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남부 해상과 남해상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위를 조금이나마 달래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와 중부를 오르내리며 주말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